그렇지만 지금 그 법원의 판결이 보이는 모습은 그보다는 약간은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장도 물론 맞지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내는 부분도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좀 더 나서서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김재현 교수님이 그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나 뭐 다른 학생들에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법률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가르침 같은 곳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상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재정입니다. 세 분 참고인들이 각 모두 후보자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습니다만은 각자도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활동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김재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영역에서 진술하실 수 있는 흡사 전문가 증인, 전문가 참고인으로서의 역할을 드릴까 합니다. 일부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인섭 참고인, 한인섭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보수화라는 말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진보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선이냐라고 하지 않거든요. 다만 보수화라고 국민들이 칭할 때는 상식적인 법리와 그간의 판례를 뛰어넘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결이 연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지적하면서 보수화라는 말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 상식으로 당의 판결의 결론이나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던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긴급조치 구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시 헌법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행 헌법으로도 긴급조치 구호는 무효이다. 처음부터 무효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받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여전한 가운데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5년 대법원은 일개 부의 판결로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캐캐묵은 통치행위론 흡사의 이론을 다시 끌고 와서 결국은 면죄부를 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모두 외면당했습니다. 관련 판결에 대해서 한인섭 교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리에 대한 동의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기존의 판례를 기존의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등지고 있는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요. 그에 관련한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진술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김재형 후보와 상관없는 질문.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미 이제 우리의 법원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아주 늦긴 했지만 2010년, 2011년에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가지고 긴급조치는 당시의 유신헌법에 비추어봐서도 무효불법이고 또 이제 헌법이 계속 연속되는 코어가 있을 텐데 그 코어 속에를 비춰봐서도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고민되고 두 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판정이 났으면 그에 따라서 입법부는 긴급조치 무효화 및 그에 따른 보상 및 후속 조치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사법부로서는 그 2010년, 2011년에 그 기조를 위해서 사법부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했잖아요. 긴급조치 구호를 위반하면 사법부에서 처벌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벌에 대하여 정당했다. 나 양심 부끄럼 없다라고 말하는 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 숨기기 바쁩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정의 반성의 차원에서도 이 하나하나의 어떤 보상과 원상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래서 완전히 뜻밖에도 그 범위를 줄이고, 그 다음 판결 자체가 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판결을 하는데, 그럼 법관은 왜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관은 어떤 시대든지 예. 자유의 법률과 양심, 헌법과 법률과 양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자연법과 기본법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개별 사건을 판단하고 고민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영리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교수님의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 같고 관련된 입장을 더 설명 못 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판례와 배치됐다면 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지요. 그렇죠. 예. 전환화 배치로 예, 이루어졌어야 예. 마땅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 김재왕 참고인 김재왕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익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는 어느 활동 하나 공익 활동이 아닐 수는 없겠지만 특히 소수자 약자를 위한 소송을 대변하고 계시지요. 예. 예, 관련된 법리 연구나 기타 다른 나라의 사례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악용되고 있는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법리의 주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단적으로 전략적 봉쇄 소송, 소위 얘기하는 슬랩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지요? 고민해 보신 적 있지요? 예. 보통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자, 소수자 등이 다수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공적 영역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그 목소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를 슬랩 소송이라고 하지요. 그런 경우에 통상의 외국의 사례에서는 각하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에게 그렇게 권리가 남용되는 그래서 소수자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되는 경우라면은 법원이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법리를 지금 현재 관련 소송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한 소송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소수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소수자들이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이런 국회나 행정부에 진출시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재환 사님, 그 얘기 이제 시간은 더 무한히 있으니까 먼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에게 가압류를 하고 강정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슬랩 소송 범주 안에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지금 집회 참관 주최자에 대해서도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거 역시가 이런 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호자와 아주 무관한 질문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미리 밝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은 김재용 후보자께서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고 각자 특수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 사안에 대한 의견들은 서로 부딪히더라도 또 객관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용